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정말 충격적인 상상하게요. 예를 들어서 너의 어머니 얼굴에 침을 뱉어. 아이고야, 이 얼마면 공영방송에서 할래? 네가 얼마면 이 행동을 하겠어? 흥미로운 거는 인간은 복수의 욕구를 지닌 존재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복수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와 함께 폴 블룸이 쓴 최선의 고통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장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저 성공회감 정말 애청자고요. 아, 진짜로?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또 바뀌시고 진행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저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코너에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네네. 다음에 제 책으로도 한번 나와야 되겠습니다. 벌써 예약까지? 좋습니다. 근데 오늘 다루게 될 책이 저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선의 고통? 이게 무슨 말이지? 사실 최선의 고통이 한국어 버전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제목이. 네, 왜냐하면 영어 원제는 The Sweet Spot이라고 그래서 예. 고통과 기쁨 사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밸런스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어로 최선의 고통, 이거 어구로 잘 끈 것 같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딱 듣자마자 고통? 제일 좋은 고통이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이 제목은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책 내용에도 나옵니다만은 정말로 이 고통을 왜 최선의 고통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위스팟. 근데 일단은 이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을 고르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보통 뇌과학자 이러면은 어떻게 예. 하면은 뇌를 더 잘 쓸 수 있나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학습 능력이 좋아지나요? 또는 뇌가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나요?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그렇죠. 많이 받아요. 네. 근데 그 답을 하다가 예. 제가 생각할 때 이 포인트를 정말 잘 집었다라고 예.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요 책 최선의 고통이고, 또 최근에 약간 역주행하면서 도서시장에서 이슈를 끌고 있는 비슷한 맥락의 책 중에 도파민 네이션이라고도 있어요. 그 도파민 디톡스를 이제 요새 유행처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예.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이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일부러 사서 고생을 하고 선택적 고통을 선택할 때 예.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되게 많은 뇌과학적인 인사이트가 담겨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삐딱하게 꼬아서 흥미롭게 해주는 책을 고르다 보니까 이게 최선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사서 고생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좀 담겨 있고, 이 폴 블룸이라는 저자가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굉장히 그 대가로 꼽히는 수잔 캐리라고 하는 학자가 예. 있는데, 이분의 제자기도 하고요. 네. 하버드 대학교의 수잔 캐리, 그러니까 인지론자들 캠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세상의 개념들을 이 우리의 마음, 심리 안에서, 뇌 안에서 매핑하는가, 이 주제의 대가들의 어떤 그 계보 안에 있는 연구자인데요. 흥미로운 거는 폴 블룸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네. 약간 반골 기질과 또라이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지, 공감은 더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꼬아서 예. 요 책 전에 나왔던 책이 Against Empathy거든요. 예. 공감에 반대하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공감 좋은데 예. 과연 공감이 무조건 좋기만 한 걸까? 아. 공감이라는 게 비리로 이어지고 우리 편만 봐주고 내 새끼만 이쁘고 이렇게 잘못 갈 수 있진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 반대로 해석을 해본 다 거네요. 좋다고 생각하는 공감에 대해서 그 반대의 폐해는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되게 진지하면서 설득력 있게 꺼내주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근데 말이야 답은 고통이야 라고 또 약간 반대의 포지션을 꺼내서 왔는데, 이게 그냥 뭐 고생 끝에 뭐 낙이 온다. 고진감래 뭐 이런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네. 정말 깊숙이 우리의 뇌와 심리에 들어가서 고통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이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얘기를 이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책 내용을 펼쳐보면은 이게 왜 스윗스팟인지 최선의 고통인지 알게 되는데, 사실 이 원래 책은 고난의 기쁨? 네. 이렇게 지어질 뻔했다고요? 그래서 부제도 The Pleasures of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통은 즐거운 거야, 이 메시지를 너무 앞으로 꺼내다 보니까 예. 약간의 부담을 느껴서 편집자와 출판사 쪽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밸런스 포인트를 잘 잡아보자라고 제목을 바꿨는데 한국어 버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자가 쓰고 싶었던 얘기가 더 강하게 제목으로 끌어져 나온 것 같아요. 최선의 고통. 네, 최선의 고통. 제목을 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책. 폴 블룸이 쓴 최선의 고통.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사서 고생을 해야 하는 이유. 정말 인생에 고난, 고통, 고행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서 고생을 해야 된다? 일단은 폴 블룸이 이야기하는 고난, 고통 그 의미부터 한번 우리가 새겨봐야 되겠는데. 네, 일장의 영어 원제는 suffer고요. 그러니까 suffer라는 건 내가 고통을 겪다잖아요. 근데 이 책 전체에서 나누고 있는 게 고통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나눕니다. 예. 선택적 고통과 비선택적 고통. 고난이라고도 하고 고통이라고도 하는데 네. 선택적 고통은 좋은 거고 비선택적 고통은 우리가 모두 피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선택적 고통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뭐 집안이 망한다. 큰 병을 얻는다. 네네네. 사고가 난다. 살면서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고통들이 오는 거는 너무 괴로운 일이라서 그렇죠. 싫죠.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은 종류의 고통이죠.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행복 연구자들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절단되거나 뭐 엄청나게 큰 고난이 삶에 찾아왔을 때 네.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와, 저 다음에 어떻게 살아? 저런 일을 겪고 나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이 사람의 삶의 어떤 행복도나 뭐 여러 가지를 추적해 보면 네. 우리가 생각하던 것만큼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예. 비선택적 고통은 어쨌든 우리가 피하면 좋지만 네네.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을 때, 그러니까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때 사서 고생을 하고 선택적으로 미리 고난을 선택하면 할수록 미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의 마음의 굳은 살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백신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 일부러 바이러스를 미리 넣어줘서 실제로 나중에 바이러스 감염이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준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나중에 크게 아프지 않도록.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하고 선택적 고통을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이것을 선택할 때 사실 그게 우리 삶에 제일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요거를 좀 다르게 풀어보면 요즘 세상에 우울증, 정말 죽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이면에는 그 우리가 더 많은 쾌락을 선택하고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뭐 이러한 것들을 점점 더 많이 추구하는,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자극을 추구하는 현대에 살고 있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더 큰 쾌락을 추구하는 게 답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사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선택하게 되면 그렇게 점점 더 큰 자극을 추구하지 않아도 소확행, 조그만 걸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저도 요새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네네. 한 8kg 뺐습니다. 오, 예. 근데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나 떡볶이나 맛있는 걸 못 먹는 생활을 한 2달 하다가 그냥 맛있는 맛집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네, 네. 라면이나 떡볶이 먹을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진짜 소확행이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이어트가 아닌 일반 상황에서 여기 맛집인가 저기 맛집인가 맛집만 찾아다니면서 더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 어느 순간 네. 허무가 찾아와요. 이것도 별로 맛없는 것 같고 저것도 맛없는 것 같고. 별점 5개 제일 맛집이었는데 실망스럽네. 네. 그래서 더 큰 쾌락과 자극과 맛과 행복을 추구하는 게 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잠깐 사서 고생을 다이어트를 하는 게 내가 어떤 맛을 느끼거나 정말 행복도. 맛있는 행복을 느끼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이 책에서 풀고 있습니다. 이야, 사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그걸 또 간과했던 것들도 있고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고통에 따른 쾌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혼란스럽기는 한데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일종의 뭐 기저효과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 집중하고 있는 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쾌락이 무조건 즐겁고 기쁘고 이렇다고만 상상을 하는데 네. 사실
우리는 산을 오르면서 땀 흘리고 운동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서 근육이 터질 것 같은데 운동하고 네네네. 우리가 이 사서 고생하는 것들을 즐기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으로부터 나오는 쾌락이라는 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울 때의 쾌락보다 더 강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 이어지는 2장에는 benign masochism이라고 그래서 양성 피학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할 때 내가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메저키스트라고 하는데 예. 이게 단순히 성적 쾌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일상에서도. 메저키스트라고 그러면은 그 워커홀릭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운동 중독 뭐 이렇게 나를 괴롭히면서 갓생을 살겠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나를 더 괴롭히면서 그 안에서 쾌락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이야기를 이제 쾌락주의자, 헤도니스트라고 부르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네. 쾌락주의자, 삶은 즐기는 거지. 최상의 쾌락을 얻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네네. 근데 그 학파 안에서 최상의 쾌락이라고 꼽았던 아타락시아의 상태는 오히려 고통을 넘어서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쾌락이 뭐 술 마셔서 오는 쾌락, 성적인 쾌락, 뭐 맛있는 음식에서 오는 쾌락보다도 더 높은 쾌락이지 않나라고 해서 쾌락만 추구한 사람들조차도 이 쾌락을 분류하다 보니까 최상의 쾌락은 사서 고생하고 내가 일부러 고통스러운 걸 해서 그 끝에 얻어내는 쾌락이 가장 짜릿하고 가장 강력한 쾌락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심리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실제로 뇌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러한 고통을 겪은 이후에 얻게 되는 쾌락이 더 큰 쾌락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책 안에서 하고 있죠. 달리기를 할 때도 그냥 뭐 한 30초 뛰어서 얻는 쾌락보다는 1시간, 2시간을 달려서 마라톤 끝에 얻는 쾌락 막 이런 걸 수도 있겠고. 그렇죠. 야, 그래서 고통 끝에도 뭔가 쾌락이 온다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네. 그게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 뇌에. 네, 이 포인트가 되게 재밌는데 우리 뇌가 사실 절대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얻었다, 맛있는 걸 먹었다. 사람들은 늘 주변 사람을 봅니다. 쟤도 있어? 쟤도 맛있는 거 먹었나? 그런데 이 사람보다 내가 맛있는 걸 먹었거나 아니면 이 사람보다 돈을 많이 받으면 아, 나는 지금 좋은 걸 얻었구나 라고 뇌는 판단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절대적인 상태에서 뭐 이 절대적인 쾌락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전의 상태와의 차이를 통해서 쾌락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한다. 이런 뭔가 이야기를 비교를 해요. 하면서. 네. 이걸 되게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실험 중에 하나가 네. 우리의 눈이 매 순간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대호 편집장님이 보고 있지만 네네네. 시선을 고정했다고 생각해도 네. 정말 몇 미리세컨드 동안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이 눈 아래 기본적인 움직임들이 존재해요. 네. 근데 어떤 기계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내가 어떤 상을 보려고 할 때 내 눈 아래 움직임에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맞춰줘서 네. 어떤 상이 계속 내가 보고 있는 것의 중심에 존재하도록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눈이 움직임 자체가 보정이 돼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뇌가 어느 한순간 아무런 상도 보지 못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지도 못하고. 갑자기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본다라는 행위조차도 네. 고정을 해서 어느 한 곳을 보고 있는 행위 안에는 네. 계속해서 눈이 움직이면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이전 상태의 차이를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지 아무런 차이도 없으면 아무런 경험도 하지 못한다가 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쾌락과 기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 기쁨이라는 것은 항상 그 이전 상태와의 차이 또는 내 주변에 내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존재와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쾌락과 기쁨을 경험하지 네. 만약에 그 차이가 없다면 경험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냥 행복이나 뭐 쾌락이나 이렇게 더 느낄 수도 없을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이 쾌락의 원천이 되는 것 말고 긍정적인 경험인데 그걸로 더 불쾌함을 겪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죠. 대표적인 예가 마약 중독자가 겪는 허무함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 예를 들어서 코카인이나 헤로인을 한다.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모든 갖고 있는 도파민 저장소의 도파민을 한 방에 다 분출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성적인 어떤 맛있는 음식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쾌락이에요. 그 극강의 것을 네. 막. 자, 근데 이걸 경험하고 나서는 예. 며칠 동안 또는 몇 주 동안 내 도파민 저장소에 있는 모든 도파민이 한 방에 다 분출이 되고 나서 그 어떤 자극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행복하지 떡볶이를 먹어도 않고. 느낌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봐도 느낌이 없고, 정말 그 무한히 허무한 상태가 지속이 됐다가 그 이전의 쾌락을 다시 갈구하게 되고, 아하. 그거는 그 이전보다 더 강한 양의 마약을 복용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불행 중에 불행에 해당되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내가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뭐 나라별로 뭐 행복도 순위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웃긴 게 그 행복도 순위에서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네. 이것도 다른 나라랑 남과 또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든 간에 북유럽 국가 사람들이 삶의 좀 만족도가 더 높다라는 통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TV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심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한 가지로만 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 사실은 그게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무언가를 대하는가라고 네. 하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게 북유럽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춥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춥고 햇빛이 들지 않으면 비타민 D 생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좀 우울하고 예. 가라앉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스탠포드 대학교의 한 실험자가 2015년경에 북유럽에 가서 겨울 마음 태도 설문지인가 하는 연구를 해요. 네. 이 책에 나오는 연구는 아니고 다른 연구긴 한데, 그러면서 어떤 걸 발견하냐면 더 북쪽으로 가서 더 혹독한 겨울을 나는 지역일수록 오히려 우울증이 적고 추위나 햇빛이 적은 거에 영향을 적게 받더라. 근데 이게 대체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겨울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삶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더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 아. 그러니까 뭐 우울증에도 취약하지 않고 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본인이 춥고 싫을 수 있는 겨울인데 이 겨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들을 했던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의 다른 고통이나 다른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그거 별거 아닌데? 단련이 되어 있는 단련이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저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는 나에게 주어진 행복의 절대적인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에 의해서 더 크게 결정되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예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최선의 고통의 책에서의 메시지랑 맞닿아 있는 거죠. 겨울이면 싫고 춥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계절이 있으면서 추운 겨울이 오는 데서 겨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겨울에 그 계절에 따른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는데, 그 겨울이라는 것을 겨울 뭐 그 겨울에는 그럼 우리가 뭐 스키도 타러 갈 수 있고 썰매도 즐길 수 있고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겨울 자체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삶에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우울증을 느끼거나 하는 게 덜하더라. 제가 아는 네. 그 되게 좋아하는 대표님이 한 분 있어요. 네. 어느 기업의 대표님이신데 이분은 사서 고생하는 걸 즐기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몇 주씩 히말라야 산맥에 등반을 가고 예. 그 다음에 씻지도 못하고 정말 더러운 상태에서 탐험을 하고 산행을 하고 하는 것들을 즐기세요. 예. 그러면 그 사진만 보고는 SNS 같은 사람들이 올리는 거죠. 너무 멋지다, 히말라야. 나도 해보고 싶다. 사진만 봤을 땐 네. 근데 그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더러운 상태다. 팬티도 내가 매일 하루하루 빨아야 되고 네, 냄새나고 네. 축축하고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사실은 벌레가 기어다니고 땀나고 씻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태의 계속인데 네. 내가 이걸 몇 년마다 꼭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행복한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가더라도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사서 고생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려운 상태의 극한이 어딘가를 내가 경험을 해줘야 뭔가 내가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느낌 같은 게 있다고 하세요. 그러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냥
만족도 확 올라가는 그렇죠. 똑같은 집인데도.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행을 갔을 때 단칸방에 바닥에서 자야 되고 불편하고 벌레 나와서 싫어라고 하면서 나는 정말 좋은 리조트에서 좋은 것만 경험할래라고 하는 상태가 기본이 되어버리면 네네네. 나는 삶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말하자면 나에게 되게 좋은 일들이 오고 기쁜 일들이 왔는데 내가 이걸 온전히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이 좋은 것만 찾으면 막 걱정이 돼요. 아니야, 얘가 벌레 나오고 더럽고 그 내가 논 같은 데 가서 모내기 하면서 이제 몸이 힘들고 고생하는 경험을 조금 해봐야 그래야 나중에 삶에서 자신이 얻은 것들이 얼마나 기쁜 거고 감사한 일들인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가 어느 순간 싫어하게 되고 안 하려고만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삶에 행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대표님의 어떤 삶의 신조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하기 위한 솔루션과 그 다음에 이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북유럽에서 너무 춥지만 겨울을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이 모든 것에 사실 공통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물음에도 닿을 것 같은데 다음 키워드 한번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 행복은 쾌락의 추구에서 찾아지는가? 사실 그 행복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어려운 거는 참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과연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해지는가? 고난이 없으면 행복한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의 본질. 실제로 이 질문은 정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질문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행복을 두 개의 단어로 개념으로 그리스인들이 나눴어요. 헤도니아와 어이데모니아. 이게 뭐냐면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의미.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뭔가 기쁘고 즐거운 걸 찾는 것에서도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삶의 어떤 의미를 찾는 거, 의미 있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이데모니아, 의미에 해당을 하는데 행복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행복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지속적으로 어떤 행복감이나 행복도를 높일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그래서 책에서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의 추구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어떤 의미의 추구,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 또 강조하는 키워드 하나는 바로 인간은 복수의 욕구를 지닌 존재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복수요? 복수. 그러니까 복수라는 게 난또 리벤지가 누구한테- 아니라 다양한 제 종류의 마음속에 있는 게 들켰네. 네. 그런 복수는 아니고 네, 두 그런 가지 이상의 복수는 의미를 아니고요. 네. 갖고 있는. 사람은 맛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네. 동시에 또 고통스러운 것도 좋아하고 사서 고생하는 걸 즐기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운 어떠한 선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행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욕구로 하나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굉장히 우리 안에는 큰 다양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굳이 그 고통을 아까 히말라야 일부러 찾아가시는 그 사장님처럼 돈 주고 공포 영화 보는 사람, 저는 솔직히 이해는 안 가는데 뭐 취향의 차이일 수는 저도 있겠습니다만 공포 영화는 안 좋아합니다. 네. 막 귀신의 집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매운 거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사람들. 네네. 근데 거기에서도 뭔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매운 음식 얘기하셔서 이건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운 음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운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통각, 캡사이신 수용체라고 하는 네네네네네. 통각 수용체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엄청 매운 걸 먹으면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죠. 네. 그럼 뇌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러면서 네.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엔돌핀을 분비해요. 엔돌핀은 우리 뇌 안에 존재하는 모르핀, 마약 같은 건데 이게 야 죽지 마.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마라톤 뛰다가 죽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러너 사이가 오는 거. 너무 매운 음식을 먹어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 이게 다 뇌에서 엔돌핀을 분비하는 거거든요. 내 몸의 주인이 죽지 않게 하려고. 네. 근데 엔돌핀을 분비하는 순간 고통이 사라지니까 너무 행복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게 진통 효과가 있어서 내가 매운 음식을 먹어서 매운 것에 대한 죽지 마 이러면서 뇌가 이제 엔돌핀을 분비를 하는데 네. 동시에 매운 거에 대한 고통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현의 고통, 배신의 고통, 삶에 있었던 다른 고통들까지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이 분비가 될 때 단순히 이 진통 효과가 매운맛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줬던 것들도 동시에 그 느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을 일부러 우리에게 가하고 그래서 뇌가 뇌 안에 마약을 풀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서 우리는 다른 아픔에 대한 것들도 잊을 수 있게 되면서 그것에 이제 중독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왜 공포 영화를 보고 슬픈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안 좋은 어떤 나쁜 상상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더 끌릴까? 슬픈 영화 보고 슬픈 음악 듣고. 그러니까 슬픔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슬퍼가지고 영화 보면서 울고 나면은 예. 내 안에서도 똑같이 또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서 다른 종류의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렇게 다시 마음이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자극들을 찾게 되는 게 있는데 네. 사실 흥미로운 거는 고통이나 부정적인 자극이 긍정적인 자극보다 훨씬 강렬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3배에서 5배 정도 강렬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늘 맛있는 음식을 뭐 해주고 좋은데 하고 칭찬을 하다가 예. 내가 한 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내가 5번 잘한 거랑 한 번의 큰 실수가 다 물거품 되죠. 물거품 되죠. 네네네. 네. 그 이유는 부정적인 어떤 자극이 뇌의 기억으로 남거나 인지하는 그 자극의 강도가 훨씬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잔잔하게 재밌는 영화를 보는 거랑 네. 뭔가 정말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피 튀기고 잔인한 영화를 볼 때 이 네. 자극의 강도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뇌가 그걸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자극과 각성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자극과 각성이 쾌락이 되는 메커니즘이 그 잔잔한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강렬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게 된다. 사람들은 행복할 때 더 행복해지고 싶고, 아까 잠깐 뭐 마약 같은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더 큰 자극을 쫓게 되고 쾌락도 더 극대화하려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에 어떤 좀 방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 행복을 더 크게 추구하는 방법? 그래서 더 자극이 필요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고통을 일부러 선택적으로 겪으면 겪을수록 예.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그 고통과의 차이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력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너무 고통스러우면 네. 이게 완전히 나락에 빠져들고 정말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고통과 쾌락 최적의 지점을 찾아라. 그러니까 내가 더 큰 행복을 원하면은 이 더 큰 행복을 찾는 게 답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사서 선택적으로 찾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여기서 너무 큰 고통은 나를 또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 우리가 최선의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최선의 지점은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내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고통을 찾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얻는 답이다. 네. 고통과 쾌락, 그 최적의 지점을 찾아라. 그래서 더 스윗 스팟이라는 원 제목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는 우리는 왜 지루함을 못 참는가? 혹시 장 박사님은 네. 조용한 상태, 지루한 상태 은근히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싫어하세요? 싫어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 중독이라서 뭔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자극 중독? 책과 새로운 사람과 이러한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그런 성향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지루함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권태라든지 이 지루함을 못 참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뭐 짧은 시간은 견딜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태, 지루함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삶이 지루함이나 권태로 찰 만한 여지가 별로 없죠. 항상 까똑 울리고 모바일 게임하고 아니면은 쇼츠나 릴스를 보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사실 많죠. 시간이 시간이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저자인 폴 블룸은 문제로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계속해서 자극과 각성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루함을 참지 못해서 자극을 계속 추구하고 자극으로 인한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얘기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계속 자극을 찾는 편에 속하지만 뭔가 뿌듯하면서 정말 오늘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날은 굉장히 그 지루하고 내가 싫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글을 썼다든지 네. 한 챕터를 책 쓰는 일은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죠.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 중에 네. 하나인데 네. 근데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다 보다 네. 그래도 하루 종일 내가 20페이지는 썼다 라고 할 때 저녁에 잠자러 갈 때 조금 뿌듯함을 느끼는 거는 이 권태와 이 지루함과 이 힘듦을 이겨내고 내가 그래도 뭔가 창조적인 작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를 느끼는 뿌듯함이 찾아오는데 근데 계속 해가지고 뭔가 나의 뇌를 다양한 자극들을 채우다 보면 이 더 깊은 어떠한 경험은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의미를 찾는 노력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더라고. 한 실험 결과인데 네. 너무나 지루한 상태 속에 사람들을 놔뒀을 때 스스로 뭔가 전기 충격을 가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라는. 네, 이게 사이언스지에 실렸던 되게 유명한 논문인데요. 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괴로운 일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냥 뭐 조용한 상태. 네. 근데 내가 어떠한 실험 상황에서 굉장히 지루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네. 그 상황보다는 차라리 나 스스로에게 어떤 아픈 자극을 가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게 어떤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잔혹한 방법까지는 가지 않는 건데 그것도 역시 뭔가 최선의 고통을 찾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뇌의 입장에 있어서는 계속해가지고 살면서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들을 찾죠. 그러니까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가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학습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긍정적인 것들, 좋은 것들을 기억하는 게 좋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또는 내가 정말 이거는 꼭 피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고통과 수반된 경험들을 뇌는 더 강력하게 기억하죠. 왜냐하면 네. 이것들은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상태와 내가 고통이라도 경험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뇌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경험하는 쪽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차라리. 왜냐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더 이런 자극을 추구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사람 성향마다. 네, 이게 모든 사람에 해당되지는 않고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좀 조금 더 달라질 수 충동적이고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안 좋은 상황, 나쁜 상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피해야 할 것도 준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또 비교를 통해서 더 돋보이게 만들 수도 네. 있는 거고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는데요. 나쁜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상으로 경험을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예. 좀 나쁘게 보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하면 고통을 안 겪고 있는 거네. 네네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네 라고 하면 위안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되게 잔혹하고 되게 끔찍하고 정말 막장의 어떠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예. 그게 부정적인 경험이지만 그래도 지금 방금 본 그 끔찍한 삶에 비하면 나의 삶은 좀 낫구나 라고 하는 또 비교하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소스가 된다 라고 보는 이론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타인이 창조한 타인이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인 경험을 우리는 즐겨한다라고 하는 심리도 있다라는 건 폴 블럼 얘기하고 있죠. 마치 그 오징어 게임 주인공들을 보면서 내가 저 상황에 놓이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 시대를 보면 글래디에이터들이 목숨을 걸고 앞에 싸우고 있지만 내가 아니지만 저들이 말하자면 삶과 죽음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장면에 있어서 뭔가 쾌감을 얻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다음 키워드도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 노력 또는 고생의 대가. 노력 또는 고생의 대가. 물론 이게 그냥 삶의 만족도라든지 행복감으로 따지면 정신적으로 오는 거겠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좀 치환을 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노력 또는 고생의 대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 노동의 가치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또는 정신적인 노동을 할 때도 네. 그 노동을 돈이나 보수로 치환을 해가지고 받죠. 그러니까 고생을 한 만큼 내가 얻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공식이 우리에게 약간 무의식적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에게 고작 이만큼을 준다고? 라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까, 이러한 것을 이제 실험으로 답해보려고 했던 네. 되게 충격적인 실험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래요. 바로 에드워드 썬다이크라고 하는 예. 심리학자입니다. 이게 20세기 초에는 말도 안 되는 실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전기 충격가하는 실험, 뭐 감옥에 넣는 실험 포함해서. 네. 근데 이 실험은 뭐였냐면은 가상 대가 실험이라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 창피하거나 고통스럽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하려면 얼마의 대가를, 얼마의 돈을 주면은 이 사람이 이걸 할까? 뭐 예를 들면 사람들 앞에서 빨개 벗고 춤춰라. 네. 근데 이게 과연 얼마면 될까? 막 이런 식의까지. 네. 그래서 그 상상을 하게 하는데 정말 네. 충격적인 상상을 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너의 어머니 얼굴에 침을 뱉어. 아이고야. 근데 이 얼마면 공영방송에서. 할래? 라는 형태로 이제 물어보고 이게 실험입니다, 여러분. 실험. 네, 그리고 예. 실제로 이 행동을 하게 하진 않았어요. 아, 다행이다. 충격적으로 그러니까 상상을 하게 하고 이제 가상의 상황에서 네가 얼마면 이 행동을 하겠어라고 그러니까 상상까지만 간 거지. 이야. 다행히 실제로 시키진 않았지만 예. 상상조차도 충격적입니다. 아, 그럼요. 예를 들어서 얼마면 너의 어머니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얼마면 너 생리를 마취 안 하고 뽑는 경험을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면 이걸 생각만 하겠어? 해도 아파. 라고 하는 얘기들 하죠. 근데 흥미로운 건 영화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죠. 이거를 그러니까 대가로 치환하는 실험이죠. 이거를 정말 고통이고 정말 어떤 사람이 그 일상 속에서 선택하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을 고통이지만 대가를 지불한다고 했을 때 가상 대가입니다. 얼마의 돈과 얼마의 대가와 이 고통을 사람들은 치환할까라고 하는 실험을 했고 흥미로운 거는 절대 안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제시하는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포인트에서는 사람들이 한다. 저 정도면 1억이면 내가 1억이면 이 뽑는다. 아. 10억이면 우리 엄마도 이해하시겠지. 어머니께 집 사드리면은 10억이면 그 정도는 왜 엄마 한 이렇게까지 번만 가는 참아줘, 거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네네네. 아. 근데 이게 저는 읽으면서 충격적이긴 했는데 사람들에게 정말 질문을 던져보면 사람들이 정말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올라가게 되면 할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사악하죠. 그러니까 고통조차도 그리고 정말 극심한 어떤 노력조차도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이 되면 할 수 있다라고 치환이 될 수 있다. 아니, 아까 오징어 게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목숨 걸고 게임에 참여해서 총 상금이 1,000만 원이면 안 하겠죠. 근데 456억이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 지점. 그 지점. 그래서 야. 이 가상 대가 실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근데 대체 그러니까 이 흥미로운 포인트는 그거죠. 저만큼의 고통을 이만큼의 대가와 바꾼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왜 고통이 이만큼의 대가로 지불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 고통은 그냥 피하면 되는 것 아닐까? 와. 그걸 어떤 돈과 대가로 우리가 과연 바꿀 수 있을까? 그냥 그 사고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한 만큼 얻는 게 있어야 된다는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설명하려는 하나의 그 이론 중에 하나가 그 의미 부여 이론이라고 그래서 네, 네. 뇌의 경우에는 어떤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로도 설명을 하는데 네.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겪게 하고 그 고통이 의미가 있어야지만은 내가 그 고통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아무 의미 없이 복불복으로 456억이 아니라 그냥 내가 랜덤하게 그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억울한 거죠. 못 참죠. 그렇기 때문에 뇌는 실제로 내가 그 고통이 랜덤하게 나에게 온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만큼의 고통을 겪는 것에는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하려 한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납치를 당하고 납치범에게서 고통을 당했던 어떤 여성이 이 납치범은 나와 사랑에 빠져서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납치한 걸 거야 라는 상상을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 자체를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 역시도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인지 부조화 이론, 그러니까 뇌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왜 나를
희생자로 데려가서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뇌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네. 내가 이 고통을 겪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음.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니까 나와 사랑에 빠져서 사실은 이게 비틀어진 사랑이고 잘못됐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 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뇌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실제로 그게 맞지 않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하.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심하게 비판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모든 건 의미가 있어. 삶에는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이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사실은 그 믿음 자체가 과연 맞을까? 라고 하는 질문도 던지고 있죠. 그러게 좀 누구 위로할 때나 어른들도 모든 것엔 다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우리가 그냥 가공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네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취미나 뭐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내려올 산을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올라갈까? 네. 또 거기는 또 위험하기도 한데 또 마라톤 같은 경우도 아니 어차피 다시 반환점 돌아올 건데 그 힘든 길을 왜 뛰어가나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걸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떤 심리인 걸까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세 가지의 예를 책에서 들고 있어요. 네. 산을 오르는 거, 네. 힘들게 산을 오르는 거. 그걸 왜 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네. 또는 사람들의 목숨이 정말 많이 죽고 나라가 파괴되는데 전쟁을 왜 할까? 그 이야기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를 왜 낳을까? 그러니까 아이 아이를 낳으면 금전적으로 쪼달리게 되고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수면 부족에 힘든 일 투성인데 우리는 왜 아이를 낳을까? 뭐 이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그거죠. 뭐냐면 사람들은 당장 만족하고 잠깐의 쾌락, 기쁨 요 경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것이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미래에서 네. 과거를 돌아볼 때 이거 정말 좋았어, 의미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실험이 있어요. 네. 사람들에게 어떠한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서 그 경험을 선택하게 했을 때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 좋은 경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미래에 저장할 목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지금 네. 그냥 넷플릭스 보고 있는 게 가장 나에겐 지금 큰 만족감을 준 행위일 수가 있는데 네.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내가 40대 전체를 그냥 회사 집 집에 앉아가지고 영상만 보면서 지났어 라고 할 때 과연 내가 뿌듯하고 행복할 것인가. 그러면은 사서 고생을 해서 내가 그래도 저 산에 내가 에베레스트 산에 다녀왔어 라고 했을 때 와 진짜? 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그래서 미래에 돌아봤을 때 내게 의미 있는 행위일 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선택한다 라고 하는 거죠. 당장 있는 것보다 뭔가 미래의 의미를 저장해 놓는 의미로. 네. 그리고 사서 고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일까라고 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큰 호기심이 있어서 이 자신에 대한 호기심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한 바램으로 고생을 선택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나 자신에 대한 호기심으로.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같이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가? 아까도 잠깐 그 의미 부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 인간은 누구나 그 작은 것에도 의미를 어떻게 해서든 부여를 하려고 네네네. 하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목적일 수도 있겠고 본인의 어떤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 부여 이론 또는 인지 부여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내가 경험한 것들 중에는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내가 의미 없이 고통스러웠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합리화해야 되는. 합리화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네. 사실 군대가 좋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또는 군대의 기억이 정말 행복했던 사람은 없을 텐데 네네네.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얘기를 늘 하죠. 음.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게 워낙 강력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네.
그것에 내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실제로 그 기억이 좋았다보다 더 크지 않는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좋았던 기억으로 저장을 해놓고 그렇죠. 나도 위안을 하고 합리화를 하고. 네. 그리고 살면서 내가 정말 어려웠던 뭐 고생스러웠던 일들이 있는데 네. 그냥 정말 신도 믿지 않고 운명도 믿지 않고 그리고 그냥 삶은 랜덤이다라고 믿는 물리론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네, 네. 뭐 그게 삶이고 그거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 설명을 들으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사실이더라도 내가 그걸 경험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네, 내가 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더 나은 사람이 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해석을 네. 우리 뇌가 갈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만들어내는 거고 실제로 미국의 데니얼 길버트라고 하는 이제 행복연구 긍정심리학의 대가 중에 한 분은 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경우가 네. 살면서 어떤 고난을 겪었을 때 그걸 내가 털고 일어나는 자기 회복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실제로 삶에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믿는다기보다는 삶에 이유가 있다라고 믿으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기 회복력이 높아지는 그런 일종의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도 우리가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일부러 좀 고통을 선택을 해서 괴로움을 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연의 고통. 네. 사람한테 좀 차인 경험을 잊기 네. 위해서 술을 왕창 마시고 일단은 좀 잊어보자. 그거는 사실 되게 잠깐 아닌가요? 술 깨고 나면 오히려 이제 더 두 가지의 고통스러운데. 후회가 같이 네. 오면서 네. 제가 볼 때는 그 실연의 고통 술로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잊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술 마시면서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면서 공감을 얻으면서 공감도 푸는 있고. 것도 술자리 같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긴 해요. 근데 그렇죠. 그 실연의 아픔 이걸 또 설명하고 이제 벗어날 때 가장 좋은 위로법 중에 하나가 이거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런 거야. 이 모든 경험이 쌓여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것도 의미 부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의미 부여를 할 때 또 위로가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사실 만족과 쾌락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책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느끼는 순간은 사실 내가 모든 게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 상황에서 내 삶은 정말 의미 있어라고 느끼기보다는 어떤 굴곡, 어떤 고통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의미 부여를 하게 되니까 삶의 의미를 느끼는 순간들은 내가 어떤 삶의 저점을 찍거나 고통을 느낄 때 그런 의미 부여가 더 강하게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의미 부여.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잘하고 많이 할 때 자기 회복력이 강하다. 그렇죠. 네. 앞에서도 그 헤어진 사람을 생각하면서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 회복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또 나쁘게 보면은 이게 그냥 과도한 합리화 혹은 정신 승리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사실은 정신 승리를 해야 고통을 또 잊고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네. 정도는. 이게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잘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내가 의미 부여를 해야 여기서 벗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미 부여를 너무 잘해서 정신 승리를 너무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단속을 헤어지거나 못하고. 내가 뭐 실연의 고통을 겪은 게 네네네. 뭐 모두가 겪은 걸 수도 있지만 내가 늘 도박을 한다든지 내가 늘 막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특성 때문에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내가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잠깐 잊고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온전히 겪으면서 내가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 고통 때문에 나는 바뀌어야 하는 게 맞아. 라는 결론으로 가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뭐 이걸 털고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는 데는 의미 부여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고통을 안 겪으려고 하고 이 고통을 말하자면 잠깐의 정신승리로 벗어나려고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오히려 온전히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지?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그럼 다시는 이 실수를 하지 않겠어. 내가 이런 사람이지 않고 나는 바뀌겠어. 라고 하는 강력한 결심을 하고 그 다음번엔 그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최선의 고통이고 스윗 스팟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의미 부여를 하면서 자기 회복도 해야 하는 반면에 너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반성도 하고 개선도 해야 되는 그 스윗 스팟이겠네요. 그것도 또 스위스팟이죠. 그렇죠. 와.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되고 고통을 어느 정도 겪어줘야 내가 그 고통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이 되겠죠. 되게 좋은 책이네요. 의미를 많이 주네요. 네. 이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의 핵심 구절 들어보죠. 오늘의 심쿵 한방. 최선의 고통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합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체스 챔피언에게 세상에서 최고의 수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어떤 특정한 상황, 상대의 특정한 성향과 무관한 최고의 수, 좋은 수 같은 것은 없다. 인간 존재의 문제도 마찬가지. 삶의 추상적인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된다. 이 문구를 핵심 구절로 꼽아주신 이유는 네, 어떨까요? 이게 사실은 그 폴 블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폴 블룸이 인용한 빅토 프랭클이라고 하는 예.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쓰기도 한 그 나치의 그 고문을 이겨내고 나온 한 분의 말씀인데, 행복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답이 없다라는 예. 이야기를 이 핵심 구절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체스 상대에게 이길 수 있는 수라는 게 없는 것처럼 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아. 제각각의 사람에게 제각각의 솔루션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 책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 역시도 행복한 상태는 모두가 비슷할 수 있지만 네. 고통은 제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럼 제각각 다르게 겪는 고통과 불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용기가 필요해야 되고, 네. 그래야 그 안에서 내가 나만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이 이야기를 저자가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제각각의 상황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네. 되게 뭐 역발상 같기도 하고 이 고통의 의미를 또 달리 보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네. 이 더 스위스팟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을 어떤 분들이 좀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행복해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는 일이 안 풀리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라고 고민을 하면서 다 행복해하고 싶어 하는데, 네. 사실은 행복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겪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연구도 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냐면, 난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거를 점점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많은 자극에서 찾는 사람들에게 답은 오히려 반대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힘들지만 내가 사서 고생을 하고 어떤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데 사실은 더 빨리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이 해주고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통이 더 행복으로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기도 하고, 행복만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행복하기 위해선 사실 어느 정도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요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면서 나도 이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싶다가 아니라 유니세프에 한 1, 2만 원이라도 기부를 하면서 거기서 또 의미를 찾아보고, 오히려 그런 분들.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든 만큼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거꾸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책입니다. 오늘 폴 블룸의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을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